예, 형이상학 소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뇌처럼 현명하게 구성이 일단 서론, 오티격되는 서론, 그리고 1부 형이상학, 2부 인식론, 3부 종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종교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1부 형이상학을 나가면서 간단히 소개를 하는 챕터예요. 아주 간단한 챕터고 3, 4, 5장 자아, 그리고 의식, 자유의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는 건데 일단 형이상학이 뭐냐 간단히 소개를 해볼 건데 오늘 발표 구성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이상학이 뭐냐, 그리고 형이상학과 마음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그리고 인과란 무엇인가, 원인과 결과, 그리고 요약, 이렇게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형이상학 하면 되게 진짜 철학이구나, 되게 철학적이구나 라는 어휘인데, 개념인데 철학과에서 형이상학 한다고 하면 꼭 읽어야 할 교재로 많이 언급되는 게 마이클 루라는 사람의 형이상학 강의라서 좀 언급을 해왔어요. 좀 가져왔어요. 거기서 어떻게 형이상학을 정의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정의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따라요. 아리스토텔레스 말고도 여기 나와 있듯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여러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형이상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근대 형이상학, 그리고 칸트 칸트가 얘기한 형이상학이 또 어떻게 다르고, 정말 여러 방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디폴트에 가까운 개념으로는 존재로서의 존재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어렵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성과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좀 어렵죠. 그래서 근데 그리고 어떤 범주가 있는가? 어떤 범주를 받아들이는가? 라고 말해도 어렵고,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무엇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존재론의 목록, 형이상학 이퀄 존재론이라고 봐도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기대자면 뭐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가를 다루는 게 형이상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원자 존재하는가? 아닌가? 이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 물리학의 영역에 다루어지게 된 주제죠. 아무튼 형이상학은 무엇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엔터티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가 다루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물리적인 입자들과 그 상호작용만 존재한다라는 피지컬리즘이 있어요. 물리주의라고 번역이 되는.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마음만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물리적인 입자들 그냥 그거 없고 관념론이죠. 완전 그냥 어, 마음밖에 없다. 마음이 다 만들어낸 거다 이거다. 일체 유심론, 일체 일체 유심조 같은 좀 더 유식 불교적인 생각까지도 나아가는 입장이기도 하고, 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죠. 세상에 물리적인 존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냐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형이상학적인 입장들과 전제되고 관점들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리고 우리가 채택한 입장은 이 피지컬리즘이고, 주류적으로도 현대 철학에서도 주류적으로 피지컬리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너무나 그 멘탈리즘이라거나 여타 뭐 실체 이원론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지컬리즘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거나 생각이라거나 의식이라거나
인과 혹은 자유의지 같은 것들도 다 이 물리적인 입자들과 그 상호작용만으로 구성된, 그걸 통해서 파생되거나 혹은 뭐 그와 동등하거나 한 존재들이라고, 엔터티들이라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들의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쫙 뽑아서 뭐가 존재하느냐, 뭐 1번부터 뭐 우리는 뭐 5번까지처럼 계속 쭉쭉쭉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서 뭐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 철학 당시에도 생물학이라거나 여타 자연학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형이상학을 전개해 나갔듯이 처칠랜드도 우리 발달한 신경과학의 입장에서 이런 논의를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겠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형이상학 강의의 목차를 그냥 재미삼아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전통 형이상학에서 다뤘던 것들은 보통 이런 주제들이다. 라고 그냥 보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냥 뭐 보편자가 있느냐, 뭐 명제라는 게 존재하느냐 아니냐, 뭐 가능 필연 뭐 양상적인 그런 존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느냐, 인과라는 게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존재하느냐, 시간이 어, 시간의 본성이란 무엇이냐, 조금 더 물리학적인 상대성 이론의 함축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탐구합니다. 이 책에서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통 전통 형이상학에서 다뤘고 이것들은 요즘에도 유의미하게, 적어도 다룬 사람 입장에서 유의미하게 다룬다고 생각하고 다루는데 처칠랜드 입장에서는 이런 형이상학의 문제들이랑 과학과 실험의 과정이 풍부한 설명 패러다임을 찾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은 문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형이상학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아, 의식, 자유의지 등에 대한 이론들이 되게 미성숙한 단계인데 그건 신경과학과 인지과학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을 아직 실험적으로 설명하기에 멀었기 때문이야. 지금은 상대적으로 미성숙해서 여전히 형이상학적으로 여겨질 것이지만 과학이 발달하게 된다면 그러한 주제의 지위는 결국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내팽겨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원시적인 과학이라고 보는 거죠. 형이상학의 문제들을. 형이상학의 문제들이 왜 존재하냐? 아직 원시적인 과학의 상태니까. 전 과학의 상태니까. 토마스 쿤 같은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철학의 그리고 과학사에 관한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아직 성숙한 정상 과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교과서 같은 거 다루면은 뭐 신경과학 교과서도 있고 뭐 발생학 교과서도 있고 뭐 진화생물학 교과서도 있고 우리 누구나 따라야 하는 법례들이 있잖아요. 물리학 교과서도 있고 전자기학 교과서도 있고 한데 누구나 따르고 잘 정의된 개념들을 통해서 연습 문제들을 풀거나 혹은 관련된 실험 문제라거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을 설정하고 풀어나가죠. 근데 그 이전의 형이상학적인 문제들, 전 과학의 문제들, 예컨대 뭐 아직 원자라는 게 뭔지 정해지지도 않았어. 돌턴의 원자론 시대 때. 그때는 원자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다 투입해서 모든 정신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돌턴의 원자론 이런 것처럼 아직 과학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상 과학이 성립되지 않은 시대에 미성숙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처칠랜드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형이상학적 탐구는
진화생물학과 신경과학 등을 포함한 다른 물리학, 뭐 여타 자연과학들과도 일관적이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다루는 여기 뭐 자아, 의식, 자유의지 같은 이론과 개념들은 진화생물학과 신경과학과 밀접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걸 주로 언급을 하는 거죠. 이런 이론들과 이론 체계들과 일관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의 유력한 과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배우고 과학은 크든 작든 간에 실수를 담고 있으므로 그 과학에 대하여 비판해보고 교정하여 지금까지 사물들을 실험하고 이론화하고 생각해온 것보다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라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스탠스죠. 근데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이전에는 좀 딴짓거리를 많이 했나 봐요. 이거 잘 안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철학자가 할 일은 과학과는 별개된 좀 독립적인 철학자만의 일을 해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직관과 통념, 특히 직관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직관과 통념, 논리적 사고만으로 철학을 하지만 그 통념과 직관은 과학을 통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직관과 통념만으로 철학적 사고를 하고 그것이 통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그렇게 사고하는구나. 인간의 사고 성향이 그러함을 보여줄 뿐 그것이 참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예전에 제가 들었었던 과학철학 교수님의 말씀인데 당연해 보이죠.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최신의 유력한 과학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지 철저하게 수용을 하고 그 기반 위에서 형이상학이든 인식론이든 뭐 철학이든 심지어 종교도 그렇게 이야기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신에 대한 느낌이 중요하진 않다. 뭐 우리 지구는 둥글다. 확신하 과학 교과서에서 안 배웠으면 확신할까요? 안 하죠. 뭐 양자역학도 뭐 반직관적이고 그리고 뉴튼 물리학적인 얘기들도 뭐 반직관적인 이야기도 되게 많은데 반직관적이라고 해서 그리고 직관에 부합한다고 해서 틀리거나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귀 기울여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 형이상학을 탐구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마음과 관련한 형이상학을 어떻게 탐구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거는 서론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요약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마음에 대한 탐구, 뇌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된다. 심적 활동은 뇌 활동이다. 그러므로 심적 활동은 과학 탐구 방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신경과학이 어떤 현상들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인지과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설 세 번째,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려면 뇌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도 여러 수준의 조직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거부하는 가설 1과 2가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철학자, 특히 제리 포더 같은 철학자가 있는데 신경과학과는 독립된 심리학의 영역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실용적인 입장에서나 점점 우리가 신경과학을 통해 밝혀져 가는 어, 입장에서나 어, 이 가설들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물리적인 입자들과 그 상호작용만 받아들이는 물리주의를 받아들이고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무의식에 대한 실험들이 있는데 음, 어, 코퍼스 칼로스텀이라고 하죠. 여기 뇌량, 뇌량이라고 번역되는 여기가 좌반구 좌뇌하고 우뇌를 이어주는 그런 그런 건데 뇌량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뭐 수술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뭐 간질 발작이든지 뭐 사살 그냥 뭔가 끊는 게 낫겠다. 그리고 뭐지? 맞아. 간질병 환자 맞네. 간질병 환자가 너무 심해서 여기 그냥 끊어버리자. 라고 해서 그러면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분리된 뇌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분리 뇌 실험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좌뇌에는 그러니까 크로스 교차가 되니까 시각 그러니까 좌뇌 왼쪽 눈으로는 아무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어, 분리된 뇌의 사람들은 각각 좌뇌 우뇌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된 사고를 하거나 분리된 정서 사고를 좀 느끼게 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냥 다른 사람의 영역이 따로 움직이고 따로 행위하고 따로 감각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닭발이었나 오리발이었나 닭발을 본 닭발 맞네. 닭발을 본 쪽에서는 본 쪽의 뇌에서는 이 크로스가 되니까 오른쪽 손으로 닭과 관련된 닭발과 관련된 닭의 그림 사진을 그리게 되고 고르게 되고 이 뭐냐 눈과 관련된 눈밭과 관련된 사진 혹은 그림을 보게 된 환자는 이렇게 교차가 돼서 따로 삽을 고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다른 존재가 된 것 마냥 이렇게 음, 각각의 반구, 각각의 좌뇌와 우뇌들이 자신만의 마치 다른 사람, 각각의 독립된 사람인 것 마냥 다른 인지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게 분리의 실험이에요. 이거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막 더 가서 뭐 외계인손 증후군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따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캣크라스 딜루전하고 프로섭 아그노시아라는 게 좀 크게 대비되는 것들 중 하나죠. 그러니까 캣크라스 망상 서로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좀 편한데 캣크라스 망상은 이 사람을 인지적으로 어, 동일한 사람이라고 인지적으로는 받아들여요. 근데 마치 그 사람의 분신이 내 앞에 그 사람과는 다른 근데 똑같이 생긴 그 분신이 있어가지고 정서적으로 이 사람하고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분신이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망상을 펼치게 되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 사람 내 남편 아니야. 내 남편하고 그냥 똑같이 생긴 분신일 뿐이야. 분신 혹은 변장 뭐 이런 식의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망상을 펼치고 근데 알아는 봐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저 사람이 내 남편하고 진짜 똑같이 그냥 100% 똑같이 생겼네라는 건 알아보는데 정서적인 친밀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상무실인증이라고 번역이 되는 프로섭 아그노시아는 정서적인 친밀함은 느껴져요. 근데 얼굴을 못 알아봐. 인지적으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걸 볼 때, 아까 뭐 좌뇌, 우뇌, 분리뇌 실험 같은 것도 했지만 꼭 좌뇌, 우뇌 분리하지 않더라도 우리 뇌에서 무언가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리고 행위로 이어지는 그 영역들이 굉장히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 굉장히 국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독립적으로 뭔가 인지를 하는 것 같고, 어떤 특정도의 영역들이 따로따로 뭔가 모듈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고, 그것들이 의견 충돌을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뭔가 무의식, 뭐라고 해야 돼? 실체 이원론에서 가정하는 실체적인 마음
영혼 같은 개념들이 과연 있느냐라는 걸 좀 또 다시 좀 꺼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이야기는 뭐 질려서 지겨울 것 같아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책에선 반복해서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실체 이원론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 그 물리주의에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어떤 기능의 장애, 뭐 치매, 뭐 캐크라스 망상, 상모실인증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어떤 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는 건 뭐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만, 이원론은 도대체 뭘 설명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영혼이 있어서 뭘 하는데, 그리고 그게 검증이 가능하냐? 그리고 어떻게 영혼과 몸 사이에 상호작용이 가능한데 라는 게 도저히 뭐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설명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거죠. 더 말해봤자 어차피 지겨운 얘기니까 이원론에 대한 비판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무의식에 대한 실험들을 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무의식적인 인지들이 굉장히 많다.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의식적인 마음과 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처칠랜드가 쓰긴 했는데 실제로 데카르트가 그렇게 봤는지 나이브하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서적인 것들까지도, 무의식적인 정서적인 것들까지도 마음의 일부라고 봤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던 성찰이라거나 다른 책에서도. 근데 일단 그렇게 나이브하게 데카르트가 봤다고 치고 이 무의식적인 인지를 이야기하면 실체 이원론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마음이 단순히 그냥 의식적인 인지작용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무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 혹은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 불린의 실험을 포함해서 일단 세 가지 정도,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을 해도록 해주는 작용은 심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기제, 물리적인 기반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단순한 반사작용도 아니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의식적 활동이 보통 아니에요. 대부분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말을 하는 게 의식적으로 예측하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어떻게 말할지를 알기 위해서 무의식적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하기 전까지 내가 자신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스크립트 엄청나게 막 어떤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보다 대강의 틀 정도만 작성하는 게 외우기에도 좋고 하기에도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도 대부분 무의식적인 작용이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무관심 실험 관련 사례인데, 실험자들한테 수평선과 수직선 중에 어떤 선이 더 길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가 더 길까에만 집중하고 잠깐 동안 이 플레이크가 D에서 좀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라인 말고. 근데 진짜 잠깐 동안 제시된 거라서 의식적으로는 인지 못해. 그래서 봤냐? 라고 물어보면은 무슨 단어 못 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하지만 C를 제시하면서 아까 혹시 봤던 단어 혹은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플레이크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40% 정도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의식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B에서 그 플레이크 단어 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90%였나? 응. 아마 대부분은 보지 못했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답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노출 효과 같은 거를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서블리미널하게 무언가를 인지하도록 작용을 했을 때 그게 꽤 유의미하게 큰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공공을 봤을 때, 공공의 크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측정하고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왼쪽과 오른쪽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오른쪽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동공의 크기가 큰 여성에 대해서 특히 더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막 옛날에 어떤 네, 이 썰을 얘기해줬던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소개팅 갔을 때 막, 어? 남자, 남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열심히 빛을 좀 쬐면서 눈에다가 기다렸다고도 그런 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동공과 매력의 상관관계가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변화되고 그걸 보는 사람도 보면서 좀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아, 저 사람 나한테 좀 호감을 느끼고 있군 라고 측정하는 것도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말도 이런 사례들 사실 꺼내자면 사실 더 재미난 사례 꺼내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리고 얼마나 그 단어들을 사전에 노출했느냐 그리고 단어 혹은 인물까지도 노출했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비례해서 올라간다더라. 물론 어떤 수준에서 멈추거나 그 변화율이 좀 줄어들거나 많이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이 트래킹을 한 사례인데 어떤 우리 우리 눈이 이동을 하는 게 1초에 세케이드라고 1초에 뭐 3회 정도 왔다 갔다 단속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 이런 크기는 우리가 만약에 약간의 논에는 아니고 엄청 논에는 아니고 어씨, 어, 우리가 어, 중심 그러니까 우리 눈에 포베아라고 있어요. 중심화라고 있는데 중심화에 초점을 맞춰야 어떤 대상이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여기가 뭐 1.0의 시력이라고 할 때 0.2, 0.2 시력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이 포비아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야 1.0 그 이상으로 좀 뚜렷하게 시력이 아, 뚜렷해서 뚜렷한 시력으로 보이는데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0.2 이하로 확 떨어져요. 왜냐면 이 포비아에 우리 원추 세포가 완전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 콘셀이라고 하는 그 RGB 감별하는 원뿔 세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튼 근데 그 외에는 여기는 간상 세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초점을 맞추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해요. 계속 눈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움직여.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정도가 그냥 아주 비유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크기를 말해서 그냥 팔을 쭉 펼쳐서 엄지손톱 크기 정도만 1.0의 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료한 시력을. 1.0의 시력의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는 0.2 이하로 확 떨어지죠. 한번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나머지는 진짜 좀 흐릿할 거예요. 엄청나게. 나머지는 간상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이 흐릿한 쪽으로 밤하늘의 별 관측을 좀 많이 한다고 오히려 좀 흘기면서 시각심리학을 이용해서 좀 잘 아는 사람들은 별 관측을 좀 하거나 밤하늘에 좀 별 쳐다보는 거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흘겨봅니다. 흘겨보면 더 잘 보여요.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달 보거나 별 관측하거나 이러시면은 여기는 그 간상세포들 명암을 구분하는 세포들이 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흑백, 어둡고 밝은 것들을 감별하는 그런 세포들이 여기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흘겨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약간 그래서 약간 간단한 시각 심리학에 대한 간단한 상식 좀 말씀드렸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속 눈을 움직이거든요. 계속 우리는 한꺼번에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 뚜렷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책을 볼 때도 계속 수도 없이 움직여요. 그 정도 뚜렷함 정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계속 수도 없이 1초에 3회 이상 세케이드 운동을 하고 스무스 퍼슈트 무브먼트라고 계속 뭐 어떤 대상을 따라가는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도 없이 눈이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움직이는데 이것도 이 경우에도 어떤 그림을 쥐어주고 과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뭐 A라는 그림을 바라보면서 B가 그림을 자유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게 이 B고 아이 트래킹을 했을 때 진짜 자유롭게 바라보죠. 근데 C는 사람들의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해 보도록 하는 과제를 주어질 때 눈이 이렇게 움직이고 D는 그 사람들의 나이를 추정해 보도록 할 때 나이가 몇 살일까 하고 눈이 움직여 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방문객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고 추적해 보도록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2는 뭐지? 2는 안 나와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어떤 과제를 주어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안구의 운동이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또 굉장히 눈이 계속 움직입니다. 아무튼 눈이 움직이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움직인다. 라는 게 너무 당연한 실험이고 또 이제는 너무 진부해 된 실험이기도 해서 금방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물리주의를 받아들이고 어, 실체 이원론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실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뭐고 의식이 뭐고 자유의지가 뭐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기서는 소개 정도만 한 거고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 100페이지짜리의 분량이 좀 잘 열심히 읽으셔야 될 거예요. 한번 그리고 이것하고 조금 결이 다르게 인과란 무엇인가를 다루고 이 챕터를 맞추는데요. 인과,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주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그 인과란 무엇인가? 인과를 여기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방법론적 질문이고 하나는 개념적 질문이에요. 이건 방법론적 질문, 이건 개념적 질문. 그러니까 의식이나 의사결정과 같은 여러 기능들 사이에 실제적으로 인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전혀 인과관계 없는 두 항을 마치 실제로 인과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경우에 그 속담을 쓰잖아요.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진짜 실제로 인과가 있다고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라는 게 방법론적 질문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베이지주의라거나 최근에 베이지안 통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철학 일군의 철학에서 일군의 현대 철학자들이 수용을 함으로써 베이지주의적으로 양적으로 인과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무튼 통계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그 밖에 좀 많은 학자들이 좀 합쳐서 힘을 합쳐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 인과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다루고 있고 이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뇌는 세계에 대한 체계적 인과 대응 시스테매틱 커저 맵 그러니까 인과 매핑을 어떻게 하는가 이건 그러니까 실제 첫 번째는 실제 인과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아는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뇌의 개념적 체계가 밖에 실제로 있는 인과를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인식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인식론 소개라거나 뇌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표상하는가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톤과 옛날 고대 쪽
2000년도 더 된 그런 철학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떻게 추상적 개념을 알고, 그리고 인과를 포함해서 어, 추상적 개념, 본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미리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칠랜드는 그거 히든 레이어의 은닉 신경망에, 마치 딥러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닉 신경망의 활성화된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좀 이따가 나중에 몇 주 뒤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인과적 필연성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근대 철학자의 대가 중 하나인 데이비드 휴메입니다. 이 참 풍족하게 푸짐하게 생기셨는데, 이 경험주의자거든요. 경험주의적인 철학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관측 가능한 것들만 얘기하자라는 게 경험주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라거나 이성주의라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관념론이라거나 막 태초에 본유관념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강이 뭔지 본질이 뭔지 다 알 수 있는 거야. 플라톤을 포함해서 이데아가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말하지만, 경험주의는 그딴 거 가정하지 마. 경험해서 그냥 알 수 있는 거, 경험하고 관측 가능한 것들로만 논의하고 이야기해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인과란 무엇이냐? 인과를 포함해서 여타 마음이든지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지? 말문이 막히는 거야. 일단 인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너 인과 본 적 있어? 인과 경험해 본 적 있어?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냐? 우리가 관측 가능한 것들은 그냥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 사건이 이후에 발생했다는 걸 그 정도만 관측할 수 있을 뿐이야. 그냥, 그리고 인과 자체라는 거는 경험 못 해. 그러니까 인과라는 게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라는 게 이 데이비드 휴메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난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인간이 그냥 습관적으로 인과라는 게 있겠지? 라고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그게 정말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실제로 잘 쓰고 실용적으로 그 인과적인 전제를 통해서 과학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필연적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라는 게 휴메 회의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여러 철학자들이 막 뛰어들고 지금까지도 인과란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형이상학적인 논쟁들이 많았지만, 뭐가 큰 결정적인 수학은 아직까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결정적으로 이거야말로 인과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건 없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칸트도 이 휴메 회의론을 받아들여서 독단의 잠을 깨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인과란 어떻게 밝혀내야 하느냐? 라고 정해진 거는 진짜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스코틀랜드가 뚜렷한 답을 내린 건 아니지만은 실용주의 조언에 따르면 우리는 과학의 연구 가설로 인과 법칙들이 실제로 있다는 실제론의 관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리얼리즘, 우리가 자연의 사건 발생 과정을 수상적으로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 자연을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인과를 받아들이고 조금 더 과학의 전개에 나가다 보면, 신경과학이든지 물리학이든지 전개에 나가다 보면 휴메 논쟁을 해결하거나 혹은 그거 불필요한 형이상학적인 문제였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형이상학적인 문제 왜 발생하느냐? 과학이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전 과학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미성숙하게 남아있을 뿐이지, 과학이 발달하면 그거
가능한 게 될 수도 있을 거야. 나는 낙관을 하는 것처럼 이 책의 챕터가 이번 챕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음, 실제로 뇌가 실제적으로 인과적인 합리적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 밝힌다면 알아낼 수도 있고 알아낼 가능성도 있고 그거 사실 사이비 문제다라고 제거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2장 형이상학 소개 요약이고 정리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